네, 올해 서울에서 송파구만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과 강북 두 지역의 아파트값 격차가 더 커지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양상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수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KB부동산 아파트 매매가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연초 대비 마이너스 4.44%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강남, 강북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 유일하게 서울에서 송파구만 지금 집값이 상승세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네.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기준이 올 초하고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이 송파구가 사실 많이 오른 거로 나오기는 하는데요. 작년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남 3구인데 강남 1구죠. 강남 1구, 2구, 서초구 강남구는 작년에 전체적인 가격 하락폭을 보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한 15% 사이 정도 떨어졌는데 송파구는 다른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과 비슷하게 고점 대비 30%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강남 3구죠. 표준화된 아파트들,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올 초에 이제 1.3 대책이 발표가 되고 급매물 위주로 소화가 되면서 서초구 강남구는 사실 압구정동이나 반포 쪽은 사실 금액대도 너무 높기도 하고요. 예.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송파구는 새 아파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재건축 기대 아파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똘똘한 한 채를 이제 구입하면서 갈아타기 수요들이 송파구에 좀 집중됐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 송파구 하락폭이 컸었고 재건축 기대감도 반영이 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송파구를 제외하고 네. 서울의 강남, 강북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네. 그 하락폭에는 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강북의 변동률이 마이너스 6.08% 그리고 강남이 마이너스 2.93%. 강북의 절반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도봉구 같은 경우는 한동안 좀 보기 어려웠던 20평대 3억 원 수준의 거래도 좀 늘고 있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 사면 무조건 올라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우리 예. 상반기도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부동산 시장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강북, 강남 또는 뭐 모든 지역들이 공평하게 모두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항상 핵심 지역들이 먼저 반응을 하고요.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뒤따라가는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예. 올 초에 이제 반등을 하면 아무래도 강남 3구라든지 핵심 지역 위주로 먼저 반등을 하다 보니 노원구나 도봉구 같은 상대적으로 약간 좀 서울에서 약간 소외 지역들, 강북 지역들은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 수요자들도 물론 뭐 특례 보금자리라든지 일부 규제를 풀어주긴 했지만 아직도 갈아타기 수요라든지 자금력이 있는 수요들은 전체적으로 좀 똘똘한 한 채, 좀 좋은 지역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아직은 강북이 반영이 좀 덜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대세 상승이 돼서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강북도 상승세를 따라갈 수는 있겠으나 최근에 또 약간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분위기가 꺾인다면 강북은 따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멈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거래 증가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그리고 또 대출한도 축소 뭐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얘기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상승 거래 비중도 좀 줄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상승 거래도 줄고요. 이게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모두 공통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살펴보게 되면 올 초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예.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는데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해서 이제 고점 대비 한 30% 떨어졌다가 15% 수준까지는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더 추격 상승을 하려면 뭔가 자극이 필요한데 사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올 하반기, 올해 말 정도 되면 금리가 살짝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적인 목소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한국은행 총재님 말씀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고금리가 거의 뭐 친구처럼 앞으로 이제 고금리하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좀 그 기대감, 자극을 주긴 게 좀 약하고요. 말씀하셨듯이 대출 규제가 은근슬쩍 정부는 규제 강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특례보금자리가 사실상 DSR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예. 우대형을 제외한 일반형은 9월 26일에 종료가 됐고요. 50년 만기 상품도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출 규제에 들어가서 구매 능력은 약화되고
믿었던 금리 인상은 또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매수자들은 지금 반등한 가격을 과연 따라가도 될까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예. 집주인들은 만약에 더 많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매물을 회수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 추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예. 이참에 급매물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매수자들이 따라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은 사이고 있고 상승 거래는 둔화되면서 이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또 청약 시장으로 또 바람이 불어서 예. 청약도 최근에 경쟁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미계약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4%, 2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기대 인플레라는 게 이제 소비자들이 전망하는 미래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 전망도 11개월 만에 꺾였거든요. 꺾였죠.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같은 현상으로 보여지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실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려갈 거야. 이제 물가도 안정되고 금리가 내려갈 거야라는 심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고요.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가고 예. 물가를 보더라도 사실 점심 사 먹기가 겁날 정도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사실 인플레이션 쉽게 잡히지 않겠다. 금리 내리지 않겠다라는 불안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에 빠질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예. 여기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 투자 심리가 안 그래도 불안한데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집값도 갑자기 하락으로 반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집값이 큰 폭의 또 하락을 기록하게 된다면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또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당분간은 동결이 최선인데 예. 만약에 여기서 지금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2%포인트 정도 벌어져서 자금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서 한 0.25나 0.5 정도, 5%포인트 정도 더 올린다면 한국은행의 그 동결 의지가 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금리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올해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가격에 거래된 소형 아파트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5억 원을 초과하는 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뭐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비중도 그렇고 최고치를 보였거든요. 네.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소형 아파트, 이제 중저가 소형 아파트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우리 6억 이하면 특례보금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꾸준하게 6억 이하 주택들이 거래가 되면서 상승 거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에서 지금 6억 원 이하 아파트들은 나홀로 아파트거나 또 일부 뭐 그런 아파트들밖에 없고요. 전체 거래 비중을 보면 한 11% 정도, 6억 이하 아파트는 11%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 늘어나고 싶어도 늘어날 아파트 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15억 초과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람들, 대출이 안 나와도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가 네. 지난 2010년 이후 13년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네. 반면에 경기도는 같은 기간 인구가 183만 명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인구가 빠지고 있고 경기도는 인구가 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집값이 좀 가장 큰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인구 이동에 의해서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유출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왜 서울이 빠져나갈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집값이거든요. 예.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경기도나 인천에 또 인구를 봐야 되는데 경기도와 인천은 순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에는 수도권 전체를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의 수요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경기도, 인천으로
어떻게 보면 난민처럼 이렇게 또 밀려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 서울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드디어 뭐 서울의 인구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수도권 전체를 보면 지금 2,500만 정도 되거든요. 전국 예.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 분산 효과가 아니라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전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달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대, 네. 경기도는 평균 5억 원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의 전세가 평균은 5억 원대.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전세가와 경기도 매매가가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집가 양극화 현상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탈서울 경기도행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서울의 전세 가격으로 경기도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통계만 보면 물론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예. 이런 현상이 강해지고요. 만약에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면 또 그나마 괜찮은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어렵지만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또 판단을 할 겁니다. 서울의 전세 가격을 올려주고 버티느니 차라리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겠다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탈서울 현상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니까 나이에 따른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부동산 매매 큰 손이 30대. 그러니까 지난 3분기에 전국에서 생애 첫 집을 마련한 30대가 전체 44.6%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를 했더라고요. 네네. 30대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집을 살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무주택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 뭐 40대, 50대 보통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하면 40에서 59세 정도를 우리가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하는데 예. 집을 사신 분들이 많죠.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살 구매 능력이 되고 구매 욕구가 있는 분들은 상당 부분 구매를 했고요. 30대들은 자금도 부족하고 그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일단 무주택 비중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저는 경험에서 좀 답을 찾고 싶은데요. 기성세대들은 사실 IMF도 경험했었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서울 하락도 경험했기 때문에 집값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은 좀 쉬어가야 될 때야라는 걸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 30대들은 2017년 서울 집값이 급등할 때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을 조정장으로 보지 않고요. 일시적 조정을 통해서 나중에 조만간에 다시 또 대세 상승을 할 것이다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일시적 조정장에 내 집 마련해야 된다는 욕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2020년, 2021년처럼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에 연끌을 예. 해서 무리하게 연끌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절대 무리하게 내 집 마련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단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 네네. 지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연끌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네. 고금리 부담이 좀 상당할 것 같거든요. 좀 부담되죠.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이게 사실 예. 저는 위기가 우리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집값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대세 상승으로 이어졌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고요. 2012년, 2013년까지 2009년에서 2013년까지는 보합 흐름을 보이다가 더블 딥이 한 번 더 왔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이가 처음에 1년은 무조건 버티는데요. 2년, 3년 계속 고금리의 대출 이자를 내면서 버티면 그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버티는 분들이 못 버틸 때 급매물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더블딥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불안한 마음에 이게 우리가 연끌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 못해 이런 불안한 초조한 마음은 당분간은 좀 내려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예. 이게 조정장이 한 7년 올랐으면 한 3, 4년 또 쉬어가는 게 또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보고 조금 더 긴 텀으로 좀 지켜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